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완만 하락보다는 저는 급격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급격한 하락이 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겁니다. 기왕이면은 대장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지요. 그리고 대장지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될지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아, 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고, 자,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미래, 전망을 좀 짚어볼게요. 우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텐데, 네.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아, 네. 네.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뭐 보시면 신문 기사들 보면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고 절대 변수다. 네. 그래서 뭐 집값이 뭐 지금 금리 인하 기대에 막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대출 이자가 감소가 되겠죠. 대출 이자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씩 갚던 주택 원리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주택 구매력이 증가할까요? 그 정도로는 안 증가할 것 같아요. 안 증가할 것 같아요? 더 나야. 네. 자, 그러면 200에서 네. 150으로 떨어졌어요. 네. 아, 증가하죠. 증가하겠죠? 증가하죠. 자, 네. 그러면 200에서 150까지 떨어지려면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야 될까요? 얼마 떨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꽤 떨어져야 네. 되겠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출 이자가 감소를 하면은 주택 구매력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주택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 코르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자, 그럼 실제로 그랬는지를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과거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한국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데이터를 2007년 1월 달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자, 2008년 10월 달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막 터질 때, 요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8%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데이터예요. 네. 자, 기준금리가 2007년 가을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을부터. 네. 근데 한국은 미국 따라서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었죠? 안 내렸습니다. 네. 안 내렸고 오히려 조금 올렸다가 그 다음에 와장창 내렸죠. 그쵸? 자,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바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자, 한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막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출렁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7.96%에서 3.8%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요?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에서 4%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반토막이 넘게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올라야죠. 올라야죠. 네, 인기가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네. 왜? 부담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이든 한 달 상환 금액이 이 정도 떨어지면 1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호재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의 매매 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다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 바로 제주도예요. 네. 55%가 올랐습니다. 와. 네. 충북이 54%. 제일 적게 오른 지방이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36%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어때요? 하락했네요.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서울에 투자할 거를 내가 제주도에 만약에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6% 손실 안 보고 플러스 55% 봤으니까 서울에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 것보다 60% 이상 내가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나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호재인데 왜 수도권만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보통 수도권이 먼저 오를 텐데.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하는 거는 뭐냐? 자, 금리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경제 악화? 근데 경제 악화되는데 왜 지방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뭘까요? 네. 네네. 자, 그거는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우죠? 가격이라는 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요 얘기 해요, 안 해요? 맨날 공급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뭐 공급 물량이 작다, 뭐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수요자 입장에서 네. 우리가 이 부동산을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내가 한 달에 35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사겠죠? 못 부담이 사-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달에 150만 원이야. 사겠죠? 사겠죠? 네. 이거예요.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하죠. 네.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시절이 올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그렇죠.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 못 하시겠죠? 네. 자,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랑 부산이 보시면 부산이 거의 50% 올랐습니다. 네. 자, 부산의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역사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에 그 당시 딱 금리 인하 시작할 때 이때가 어땠어요? 이때가 한 270, 80 됐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빨간불 들어오면서. 근데 부산은 어때요? 한 달에 한 80, 90도 안 돼요. 네. 그럼 어때요? 부산은 집을 사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서울은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들은 많이 올랐던 거고 고평가된 지역은 못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담지수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경기 이쪽은 네. 이제 가격 자체가 높잖아요. 높죠. 높으니까 이제 부담을 느껴 사고 싶은데 못 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지방을 한 거. 그렇진 아닐까?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뭐 네. 지방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런 건 또 아니고.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제가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금리 인하는 호재가 맞습니다. 맞아요. 자, 부동산 시장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금리 인하의 이유가 안 좋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금리 인하 초기에는 뭐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2007년 가을부터 쭉 내렸죠? 네. 2008년 말에 바닥 찍었죠? 자, 근데 이 금리를 쭉쭉 내리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 계속 내렸잖아요. 네. 자, 이때 부동산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2008년, 2009년. 네. 엄청난 폭락을 했잖아요. 그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금리 인하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앙드레 토스콜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는데 이 투자가가 만든 이 금리 달걀 이 이론 모형이 있어요. 네. 그 모형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뭐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2007년 가을 이후에 엄청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인하 엄청 기대하고 있지만 어쩌면 금리 인하 초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아까 데이터에서 네. 보셨다시피.
자, 그래서 고평가된 지역이 어딘지, 저평가된 지역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서울처럼 이때는 12, 13년 어때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서울. 너무 굉장히 매력적이죠. 낮네요. 네. 근데 막상 이때는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 못 샀죠, 무서워서. 네, 그렇죠. 심리가 이제 일단.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심리에 끌려서 오르면 올라서 불안해서 사고 내리면 또 불안해서 못 사고 이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부자 되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원칙을 저는 데이터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주택구매력 지수가 어때요? 높아요. 금리 위기 때보다 네. 더 높아요. 네. 네, 지금 솔직히 혹시 서울에 집 있으세요? 아, 슬퍼. 아,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살 수 있다. 네.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솔직히. 부담스럽죠. 또 친구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부담스럽죠. 솔직히 뭐 부모님 도움이나 이런 거 네. 없이 그리고 엄청난 고액 연봉자 아니면 서울에 지금 집을 누가 어렵죠. 살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갑자기 방송하다 울 뻔했네. 네. 아, 그럼 어쨌든 대표님이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네. 그게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맞습니다. 주신 거잖아요.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네. 뉴스상에서는 어쨌든 부동산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연유를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제 대표님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네. 이미 하락인 곳도 있고 네. 하락이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 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부동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네.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대세 상승은 아직 너무너무 아니다? 힘들다.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이클이라는 게 뭐 있죠. 자료를 찾으시면서 네네. 뭐 상승기, 뭐 회복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가 있는데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은 아니고 여전히 하락기 안에서 그냥 약간의 급반등이 있었던 것 뿐이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네, 보시는 대세 거죠? 하락장에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데드캣 바운스인 거죠. 네, 자, 이걸 보시면 여기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의 서울의 역사적인 차트입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지금 내려가는 과정이 있고 과거에 이때도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있었어요. 2009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근데 이번에도 2023년에 한 번, 2024년에 한 번 또다시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아마 쭉 하락을 간다. 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엔 마른 수건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계속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애 첫 지금 주택 구입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팔까요? 누가 팔까요? 네? 그분들은 집값이 훨씬 쌀 때 사셨다가 그쵸. 파시는 분들이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증거인데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은행에서 이자가 지금 10%예요. 네. 주식 하시겠어요? 주식이요? 네.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씩 줘. 아, 주식 투자 하시겠어요? 솔깃하긴 한데. 10%에도 네. 주식에 관심 아, 있으세요? 주식에 실패를 많이 봐가지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네. 은행에다 예금을 했을 때 예금이자를 예금이자? 10% 아, 네. 하죠. 주식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부동산 하겠어요? 대출 받아서? 아니요, 은행이 안 넣죠. 하죠. 당연히 은행이 자, 넣죠. 은행의 예금 이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대출 이자도 비싸진다라는 거고 예금과 대출의 이 간격이 어때요?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출 예금 이자 2%, 대출 이자 3% 비교해 볼게요. 이 갭이 5%죠. 네. 자, 근데 이게 10%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예금 이자 10%, 대출 이자는 12% 하겠죠? 네. 그리고 이 차이가 얼마예요? 22%예요.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투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은행에만 맡겨도 그쵸. 이자를 많이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건물을 살 때나 아파트를 살 때나 또 사업에 투자할 때나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은행의 예금이자예요. 왜?
얘는 손해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어때요? 손해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 이자와 내가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의 이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서울의 지금 임대료, 매매 가격 대비 임대료와 지금 한국의 예금 금리를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의 지금 이자가 몇 프로예요? 예금 금리가 3.6% 네.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1.9%예요. 자, 요 뒤에 막대 그래프 있죠? 요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 월세 투자 수익률인데 얘가 은행 이자보다 파란색보다 항상 높았죠. 언제까지? 2021년 말까지.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고 서울에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사서 내가 월세를 받는 이 수익률이 훨씬 더 컸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예금에다 돈 넣는 게 맞아요? 부동산 투자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네, 언제부터 끝났어요? 22년 6월 달. 이전에는 아주 작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 차이가 1.7%라고요. 1.7%. 자, 이런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 진짜 부자들은 아마 은행에 예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사서 안달이냐? 네. 자, 이 세상에 제일 짜릿한 게 뭐예요? 제일 짜릿한 거. 단기간에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대박 나는 거. 그리고 제일 짜릿한 것도 그렇고 제일 배 아픈 거. 남이 댕기는 그러니까. 돈 번 거? 네. 네. 단기간에 남이 돈 네. 버는 거 얼마나 배 아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뇌에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 인생 한 방. 그렇죠. 네. 한 방. 인생 역전.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시대 2020년과 21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이 다 폭등했잖아요. 얼마나 짜릿해. 자, 이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뭐다? 저금리에서 이제 이 파란색 예금 이자인데 이게 2%가 안 됐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은. 그쵸. 근데 이제는 3%가 넘는다고요. 근데 아파트 시장 고평가 돼서 월세 수익률이 이렇게 안 좋다고요. 그래서 뭐냐? 지금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중요한 포인트를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누가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지 수영복 벗고 수영하는지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면은 다 드러날 거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일단 현금을 보유해 은행에 저축하는 게 훨씬 더 데이터상으로는 정확하게 네. 안정적인 거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네. 이제 하락세가 네. 언제까지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좀 보나요? 그걸 뭐 일단 예측하는 건 하락세가 쉬운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 지금의 상승세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인가는 대충 가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쯤일까요? 자, 일단 서울의 상당수 지역들 중심에 이 지역들 빼놓고 나머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남 4구를 포함한 뭐 마포구, 성동구 이런 좀 고가 아파트가 네. 있는 이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요게 한 9월달 9월. 10월달 정도부터는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작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 있죠. 네. 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때도 굉장히 많은 걸 풀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뜨거운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8월 한 중후반까지 갔어요. 그리고 9월서부터 약해지더니 10월서부터는 하락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 효과가 몇 개월 갔냐? 8, 9개월 간 거죠. 자, 이번에도 1월 달부터 이제 정책 펼쳤죠? 네. 자, 그러면 8, 9개월은 언제예요? 올해 8월 달, 9월 달. 그쵸? 이때면은 정책 효과가 끝난다. 네. 그래서 정책 효과가 끝나는 이 시기가 8, 9월이고, 자, 두 번째 이유. 스트레스 DSR입니다. 자, 스트레스 DSR은 원래 7월 달이었는데 이걸 시행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뒤로 미뤘잖아요? 갑자기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만큼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뒤로 미룬 거예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 DSR 1차는 별로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2차부터는 신용대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가산금리도 25% 적용되던 게 50%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1차랑은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수준이. 그래서 2차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물론 이걸 또 늦출 수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재 예정대로라면 9월 달부터 지금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제가 아까 공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급 물량이 역대급으로 작았던 게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것 때문에 뜨거웠는데 4분기부터는 어떻게 된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진다. 그쵸. 그리고 분양이 하반기에 얼마라고요? 강남 지금 3구에만 15,000세대라고요. 네. 이게 25년, 26년에 다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요. 거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이 오히려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딱 보일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돌아설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이다. 진짜 궁금한데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시장을 궁금해하고 네. 공부하는 이유가 네. 내 집 마련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네. 이 시점에서 뭐 네. 딱 정답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타이밍에 좀 네. 내 집 마련하는 적기다라고 네. 보시나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하락은 명확하다. 네. 네, 하락은 올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격을 그 누구도 떠받쳐 줄 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올랐냐?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여세도 어때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거 한도를 올려주니까 그럼 강남에 계신 분들이 집사 딱 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갈 거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유효 수요가 이제는 거의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하락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락이 올 거냐, 완만한 하락이 올 거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락의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22년 하반기 기억나세요? 22년 하반기 상승장 있었던 때 아닌가요? 폭락이 왔었잖아요. 폭락이었나요? 네. 네. 20년 하반기에 그랬다가 이후에 상승을 그렇죠,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20년 하반기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서 엄청난 폭락이 왔죠. 네. 자, 그때 서울에 공급 폭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물량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폭락이 왔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격한 하락이 올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급격한 하락이 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30% 정도. 뭐 만약에 경기 침체나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은 한 40% 가까운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25년 하반기나 연말, 좀 늦으면 26년 정도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에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최저점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급락이 오지 않고 완만하게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한 최소 2년 동안은 지지부진하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지방은 좀 달라요. 서울은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일부 지금 지방시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자, 한때 막 2차 전지 막 바람 불고 막 엄청 소문날 때 그렇죠. 그런 거에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재미 보다가 결론은 박살 나잖아요. 그렇죠? 자,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자, 근데 지금 각광받는데 수도권이지만 네. 지방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또다시 지방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방이라면 뭐 몇 지역을 좀 몇 개 좀 몇 개 짚어볼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딱 제가 두 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울산, 두 개 대구. 대구도? 네. 대구가 대구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았죠. 엄청난 과잉 공급 때문에 대구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저는 울산과 대구는 좋아질 거다. 언제부터? 내년 어느 즈음부터 네,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급락이냐 완만하냐에 따라 조금씩 이제 그 오는 시기는 저점이 오는 시기는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2022년도에 폭락이 왔다가 2023년도에 상승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완만하게 왔을 때와 급락했을 때 이후에 돌아오는 상승장의 속도도 다를까요? 상승장의 속도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급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상승하느냐 그렇죠. 이게 다를까요? 예, 아마 급락이 오게 된다라면은 또 급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급락이 오게 된다라면은 정부에서 극단적인 부양책을 펼칠 겁니다. 아 그래요. 정부가 또 계속 예. 들어오겠죠. 개입이 그렇죠.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 입장 불가 지금. 네. 예. 근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하락이 오게 되면 이런 정책들을 저는 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저평가된 부동산 시장에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서 아마 줍줍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아, 네. 자, 서울 지역. 네. 이 예를 들면 서울만 바라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강남 4구 말고도 그 외의 지역들이 네.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다 모든 지역이 다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왕이면은 대장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 지역. 그리고 대장 지역.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될지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아,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게. 네, 이건 진짜 물고 마지막이죠? 늘어지네. 네, 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저도 집에 가야죠. 아, 집에? 네, 저도 집에 가야죠. 네. 네. 자, 요 데이터는 뭐냐면은 서울에 지금 영유아 인구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지. 네. 그 다음에 요 Y축은 가입 여성 인구, 20세에서 40세에 임신 가능한, 물론 나이가 좀 더 있어 이런 가능하겠지만. 데이터도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더 어떤 이런 선별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영유아 인구수가 제일 많고 젊은 여성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송파구. 송파구예요. 오. 그 다음 어디입니까? 강서구. 강남구, 강동구. 네. 요 네 개 지역이 지금 젊은 아이들과 지금 젊은 여성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에 만약에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온다면 요 네 개 지역 중 어딘가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만약에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다. 원래 뭐 강서구는 아파트 지하철역이 몇 개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뚫려. 강동구에 없었는데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뚫려. 그러면 이런 데는 이제 훨씬 더 좋겠죠. 네. 후련하다. 네. 자, 이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